우선은 이제 지금 보여드릴 건 제가 컨설팅을 했었던 케이스를 하나 갖고 왔어요. 근데 보니까 뽑았는데 제가 일반적으로 보는 케이스하고 좀 틀리네요. 예, 회사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자 먼저 그 여러분이 이제 그 현장으로 돌아가시면 지금 가서 하셔야 될 게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뭐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도 아니고 제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겠죠. 그리고 제가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고 어떻게 팔로우업을 해드릴지를 갖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준비가 중간 허리 역할을 해주시면 제가 그 다음 팔로우업을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드리는 말씀이에요. 현장 가시면 먼저 기본적으로 우선 법인 영업과 관련돼서는 그래도 교육을 받았으니까 멘트는 하셔야죠. 자, 가볍게. 여러분 너무 깊이 있게 알지 않더라도 회사 집에 가서 아니면 책상에 있는 대표자의 명함이나 회사에 어쨌든 틀을 달고 있는 과장이든 부장이든 그걸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풀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 영업도 마찬가지죠. 개인 영업도 연초니까 지금까지 만나려고 했었던 사람들에 대한 풀 리스트 다시 한번 작성해 보세요. 가능하죠. 그렇죠? 자, 우선은 개인은 좀 놔두고 법인은 이렇게 리스트업을 했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고 면담을 하자. 그래서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적은 인원이 계신 데도 있고 많은 인원이 계신 데도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스케줄을 확인을 해서 오늘 이후,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하루에 뭐 두세 분씩 매일 면담을 한번 하자. 면담이라는 또 단어가 또 좀 그럴 수 있어요. 같이 연구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약속을 잡아서 한 분씩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자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리스트를 갖고 와라 하고 리스트를 가지고 이 회사 아니면 미리 리스트를 받으셔도 좋고요. 그리고 회사 케이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크레탑에서 검색을 해서 거기에 레포트 뽑는 게 있거든요. 레포트를 다 출력을 해서 준비를 해놓고 면담을 하는 거죠. 그럼 오시면 저한테 주셨던 리스트가 5개가 있으신데 그 회사 중에 A 회사 거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하면서 크레탑을 보는 거예요. 근데 크레탑을 내가 봐도 아직 모르겠어. 이제 이러면 좀 그렇긴 한데 같이 의논하는 거죠.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너는 그 회사를 어떻게 만나왔는지 이런 얘기를 듣는 거죠. 말하시는 그 FC님들도 떠올리면서 뭔가가 연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상기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영업에서 있어서는 정말 크게 바꾸는 부분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럼 크레탑을 꺼내놓고 논의하자. 그리고 제가 나중에 드리는 어떤 팩트 파인딩 하나씩 기록하면서 여러분이 계속 모니터링을 해주시면서 저희하고 의논을 나누셔야 이게 진척이 되고 결과가 나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이걸 누르면 그냥 반씩 잘려서 내려가고 있나요? 아니요. 이거 다음 장인데요. 밑에 하면 말씀 주시면 되는데. 아, 그러시겠어요? 그러시죠. 그러면 같이 좀 코어 하시죠, 오늘. 네. 자, 그래서 맨 위로 다시 올라가 주세요. 크레탑을 딱 이렇게 열게 되면 기본적인 회사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제가 아시는 그 회장님이죠. 회장님이 소개. 그 회장님은 저희 고등학교 선배님이셨고요. 그리고 이분을 소개를 해주겠다. 그분이 좀 컨설팅이 필요하니 한번 너가 조금 만나봐라 라고 얘기를 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전에 받은 게 뭐였냐면 책을 한 권 받았어요. 이 대표님이 책을 한 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다 읽어봤죠. 읽어봤는데 보니까 뭐 이렇게 친근한 내용이 있어요. 저희 중학교 또 선배님이신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컨설팅 이야기하면서 되게 뭔가 복잡한 세법, 상법, 민법이니 형법이니 대법원 판례니 뭐 조세 심판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컨설팅 하는 방식은 처음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관계 영업이에요. 관계적으로 친근하게 다가가고 제가 뒤에서 편지 쓴 것도 보여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다른 케이스도 하나 또 뒤에서 말씀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어쨌든 책을 읽고 느낌점이 있고 그건 뒤에서 편지에 담아놓고 어쨌든 만나기 전에는 회사에 대해서 알고 가야 되니까 크레타를 먼저 뽑았습니다. 자, 그래서 크레타에서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름과 대표님이 계시고 설립 일자가 98년도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선은 2001년 이전이구나. 이 케이스 이야기하는 게 아니더라도 머릿속에 떠올릴 게 그거예요. 2001년 이전이니 주식의 명의신탁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종이 페이퍼 하나 꺼내서 한 줄 딱 써놓는 거죠. 두 번째,
중기업이고 이건 외감이고요. 쭉 내려가서 계속 내려가세요 이제. 네. 보여준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로 딱 넘어가서 딱 멈춰주시면 여기서 멈춰주셔야죠. 네. 자 그러고 나서 딱 보니까 신용 등급이 나오죠. 어제도 계속 신용 등급 얘기했고 우리 회사의 신용 등급에 따라서 결국에는 뭐 발행 어제 얘기했었죠. 뭐 후순위채를 발행했니, 신종 자본증권을 발행했니 부사님 이야기하셨잖아요. 신용 등급에 의해서 발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용 등급과 그 신용 등급의 평가하는 방식은 틀려요. 예, 틀리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선은 비슷할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이 회사는 BBB 마이너스예요. 좋은 회사예요, 안 좋은 회사예요? 좋은 회사예요, 안 좋은 회사예요? 아니 OX인데 O예요, OX. 자 이게 저희 여러분들이 크레탑을 한 번도 안 뽑아보신 거예요. 지금 얘기들이 하시는 거는. BBB는요 정말 우리가 만나기도 힘들 만큼 좋은 신용 등급이에요. 여러분들 A등급인 회사를 본 적이 없으실 건데요. 자, 그래서 BBB, 자, 기본적으로 보통 B 하나거나 괜찮다 그러면 B 2개 정도예요. B 3개는요, 아주 좋은 회사로 가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스몰 B가 있고 빅 B가 있죠.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자, 빅B는요 실제 평가를 의뢰해서 받은 평가 내용이에요. 그러니 이거는 팩트예요, 팩트. 근데 스몰 B는요 신청하지 않았다는 의미인 거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크레탑이라고 하는 평가 회사에서 자동으로 그냥 돌려가지고 가상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신청을 해도 기본적으로 저 등급이 그대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저렇게 나와 있는 등급을 조정하려고 그러면 재무적이지 않은 비재무적인 부분들을 더 어필해서 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 드렸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로 알 수 있다. 그걸 읽어내야죠. 그렇죠? 그럼 이 안에서 또 뭘 읽을 수 있냐면 작년에는 등급을 받았는데 재작년에는 안 받았고 올해도 안 받았네. 그러니까 이게 연수 타이밍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렇게 보죠. 그럼 이 회사는 늘 등급을 받아야 되는 회사는 아니구나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죠? 이게 계속해서 빅 어떤 스몰이 아니라 빅으로 다 나와 있으면 이 회사는 늘 신용평가를 받아야 되는 회사구나. 신용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회사구나. 그렇다면 대기업의 벤더거나 아니면 어디에 입찰을 하거나 조달청 입찰을 하거나 아니면 공공기관에 들어가거나 이런 회사겠다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케이스 이 회사는 그렇지는 않구나. 그런데 한 번은 받은 걸 보니 무엇인가 금융기관에 제출을 해야 되거나 외부의 어떤 뭔가 프로젝트를 따오기 위해서 제출해야 될 상황도 가끔은 있을 수 있겠구나. 요거 하나로도 그렇게 회사를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알면 알수록요. 상대방과 얘기를 나누면 상대방의 호감을 끌어내고 상대방이 저한테 의지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얘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거랑 그리고 어떻게 알고 왔지? 이거랑은 전혀 다른 거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자, 모형 등급이라 돼 있고 조사 등급이라 돼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대표님이 계시고 밑에 또 이렇게 주주가 여러 번 있는데 지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 한쪽으로 몰려 있는 상황이 좀 아니네요, 이 회사는. 그죠? 그러면 2001년 전이었으니까 이게 분산이 돼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할 수 있어요. 확정은 지을 수 없고요, 모든 건. 자, 그리고 여기 주요 구매처가 있고 주요 판매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주요 구매처,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는 구매처가 중요해요, 판매처가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죠. 판매처는 우리 매출을 높여가는 거니까 내가 약간 을적인 부분은 있지만 되게 중요해요. 하지만 이 회사들한테 내가 받을 돈이 있죠. 일을 해주고. 그러면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실제는 이 회사들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제 제가 회사의 내가 매출을 했는데 그 회사가 돈을 나한테 못 갚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염두에 둬야 되면 이 세 회사에 대해서는 최소한 비중이 크니까 저희가 관리를 좀 해주고 싶어요. 그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 문제가 생겼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에 부가가치인데 여기 부가가치세를 미납했어요. 예를 들어서 떠요. 아니면 법인등기 정보가 비정상이라던가 아니면 기업 채무 불이행 은행에 이자를 갖다가 납입을 못했다던가 이런 게 떠버릴 수 있겠죠. 그럴 때 우리는 알려줄 수 있어요. 빨리 가서 돈 받아라고. 자, 그런데 이 회사 뒤에 재무제표를 보면서
그 부분이 중요할 수 있다는 걸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직 넘어가지 마시고요. 네. 자, 그러면 주요 구매처가 있죠. 구매처는 왜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조업이라 하더라도 내가 A부터 Z까지 다 제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어떤 만들어진 걸 제가 받아서 결국에는 거기에 추가적인 가공을 해서 결국에 매출을 일으키는데 나에게 맞는 무엇인가를 공급하는 공급 라인이 끊긴다면 나는 내 사업 자체가 새로운 하나의 공급처 그리고 그 거기 가서 요 디자인을 해야 돼요. 요건 요렇게 또 강도가 돼야 돼요. 막 여러 가지 하는 동안 시간이 걸리다 보면 나의 매출에 공급을 못 하죠. 제대로. 그러면 공급처가 날아가 버리는 상황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구매처 쪽도 결국에는 관리를 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거기에 이런 정보가 뜬다던가 알람이 뜨면 그 회사에 대해서는 다른 쪽에도 대신 할 수 있는 회사를 찾아봐야겠다. 미리 찾아놓는 거죠. 그렇죠? 돈 뗄 일은 없잖아. 내가 주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 자, 이제 내려가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선 대충 이제 요약 재무제표니까 한번 보죠. 너무 많은 양을 보면 안 보이지만 대충 보니까 96억, 89억, 그 다음 해에 갑자기 2배 정도 늘었네요. 매출이, 자산이. 왜 늘었을까요? 부채가 보니까 부채도 2배가 늘었네요. 부채가 보니까 한 60 정도 늘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는 좀 더 70, 80, 70 정도 더 80 정도 는 것 같고 자본은 조금 는 것 같아요. 자, 매출액도 여기 보면 어쨌든 그래프가 이렇게 보이죠. 느낌들이. 자산이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갔는데 부채가 올라갔구나. 왜 그러냐 보니까 밑에 있는 자본은 조금 올라갔으니까 부채가 많이 올라간 만큼 자산도 올라가는 거죠. 그죠? 자산이라고 하는 녀석은 부채와 자본의 합계니까. 그죠? 그렇게만 느끼시면 돼요. 여기 뒤에 가서는 자세히 보겠지만. 자,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134억, 123억 또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212억으로 늘었어요. 갑자기 급성장한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영업이익을 봤더니 그것도 많이 늘었어요. 당기순이익도 많이 늘었네요. 자, 그래서 갑자기 여기서 급상승하고 있네요. 그렇죠? 자, 조금 내려서 가운데 걸로 보여주셔도 돼요. 자, 재무 비율을 이제 어제 얘기했었던 건데 매출, 자, 여기서 보면 해당 업체가 있고 산업평균이 있잖아요. 그죠? 이 업체만 갖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저 혼자만 있을 때는 내가 잘났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너무 내가 못난 것 같고 바보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밖에 나가봤더니 바보 같은 애들 천지야. 아니면 나가봤더니 잘난 애들 천지인 거야. 그래야 뭔가 내 자신의 위치성을 알 수 있잖아요. 회사도 마찬가지로 해당 업체에 대한 것과 산업평균 정도는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크레타면은 산업평균까지 나와 있고 저희가 앞으로 제공할 자료에는 산업평균이 아니라 업종평균까지도 모아서 만들어드리고 뒤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매출액 보니까 보통 18%가 증가하고 있는데 72% 증가했으니까 굿. 영업이익률 5%인데 7%니까 굿. 자기 자본 안정성은 57%는 34%, 한 50% 적죠. 자기 자본 비율이 적네요. 그쵸? 앞에서 우리가 봤던 걸 다시 떠올려 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회사의 자산이 커졌나 보니까 부채가 갑자기 커졌어요. 그런데 자본은 얼마 안 커졌어요. 당연하게 이 자기 자본 비율은 떨어졌겠지라는 거예요. 그럼 왜 갑자기 부채가 늘었는지 생각을 해보고 부채만 는 게 아니라 부채가 늘면서 급격하게 매출이 늘었죠. 그 말은 부채를 그만큼 끌어올 만큼 끌어와서 매출을 급상승시킬 만큼 한 번에 좋은 기회가 있었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자 보상 배수를 보니까 5.4, 14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업종에 대해서 아까 위에서 얘기를 안 드렸는데 제가 다음 페이지에 얘기를 드리려고 안 했는데 엔지니어링 회사예요. 어떤 회사인지 알아요? 엔지니어링 회사요? 현대 엔지니어링. 거기는 좀 또 다른 걸 너무 많이 해서 좀 그런데 컨설팅하는 회사라고도 볼 수 있고요. 전체적인 모든 여기는 자동차를 여기서 컨설팅해서 외국에 지금 실제적으로 모든 공장부터 시작해서 제조 라인부터 시작해서 디자인부터 해서 모든 걸 A부터 Z까지 100% 만들어 주었던 케이스가 3건이나 있는 회사예요. 전 세계에서 자동차를 A부터 Z까지 다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손가락 안에 껴요. 나라가 자기 기술로 할 수가 없어. 우리나라도 다 예전에 우리 뭐 차 보면 일본 그 엔진 다 갖고 와서 달았다. 얼마 전 이야기예요. 예, 이 회사는 어쨌든 전체적인 그걸 다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자, 그런데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자 보상 배수가 14 정도가 산업 평균으로 나와 있어요. 엔지니어링 회사니까. 그런데 여기는 5.4예요. 이자 보상 배수가 뭐냐?
내가 그 해 벌어들인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내가 1년치 이자를 몇 번 정도 낼 수 있느냐예요. 이게 왜 중요하겠어요? 우리 지금 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가 급여를 받아요. 적건 작건. 작건이 아니고 적건 많건. 근데 그걸로 걱정될 때가 언제예요? 저는 걱정될 때가 급여 날이 아직 20일이 남았는데 통장이 제로가 됐을 때 걱정이 돼요. 자, 그런데 급여 날이 다음 주잖아요. 아직까지 통장이 제로는 아니야. 그러면 마음이 편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빵꾸만 안 나는 다는 데에 대해서 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외부에 줘야 될 기본적인 어떤 순수한 어떤 그 돈은 영업이익으로는 이자는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자 못 내면 이건 아까 얘기했던 위에서 본 것처럼 채무 불이행 정보가 뜨게 되고요. 거래처에서 다 그 알게 되면 결국에는 거래 자체를 못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내가 어쨌든 오래 번 걸로 5년 동안은 이자는 줄 수 있어 정도는 되니까 평상시 일반적인 회사에는 괜찮아요. 이 정도면. 보통은 3 이상이면 괜찮다고 보거든요. 3년 정도 이자는 내가 한 해 벌어갖고 갚을 수 있는 정도면 나쁘진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평균에 비해서는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요걸 보지 않고 요것만 보면 괜찮네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얘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럴 거라는 거죠. 그렇죠? 아, 이자 보상 비율이 낮구나. 결국에 무슨 이야기냐? 이러면서 떠올린 건 이자 보상 배수라고 했으니 이자가 업계에 비해서 산업에 비해서 이자를 많이 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많이 내니까 몇 번 못 낼 거잖아요. 내가 100원이 있어도 이자를 50원씩 내면 2번밖에 못 내고요. 10원씩 내면 10번을 낼 수 있는 거니까 이자를 좀 많이 낼 수 있겠구나. 근데 왜 이자를 많이 낼까? 부채 아까 늘었잖아. 부채가 그만큼 늘었다는 말은 은행에 차입을 많이 했으니까 당연히 이자가 높았겠지. 이자 비용이. 이자율은 아직 모르겠고. 그쵸? 되셨죠? 자, 매출 채권 회전율 보통 14번인데 14%인데 2%, 3%라고 칠게요. 자,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회전율이 중요하다. 회전하는 게 몇 바퀴 몇 바퀴라도 돌릴 거야? 이런 건 거죠. 제가 다른 어떤 그 그러니까 책을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쏘는 칼럼이라고 할게요. 거의 경제 파트에 보면 기본적인 세상의 경기 아니면 어떤 통화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내용에 보면 회전율이 나오거든요. 우리 은행이나 금융기관들도 다 회전율에 의해서 다 되는 거잖아요. 내가 누군가가 나한테 100만 원을 갖다 입금을 했어요. 그럼 그 100만 원이 전체 돈이에요? 아니죠. 100만 원 받은 거 갖고 누구한테 또 90만 원 빌려주고요. 우리 지급해야 될 거. 그럼 90만 원 빌려주면 밖에서 90만 원이 돌잖아요. 190만 원이 돌고 있어요. 근데 그 90만 원을 받은 사람이 또 어딘가에다가 돈을 줬더니 그 사람은 또 90만 원을 저축하고 그 중에서 80만 원이 돌고 100만 원이 처음에 출발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뭐 1000만 원 이상으로 돈이 돌잖아요. 그쵸? 그게 회전율이에요. 몇 바퀴를 돌리느냐예요. 그쵸?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우리가 어떤 은행 상품을 얘기하거나 보험 상품을 이야기해도 회전율이 좋은 회사들은요, 별로 이렇게 해요. 왜? 자기가 몇 바퀴만 돌리면 이익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데 돈만 있으면 몇 바퀴 돌릴 수 있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자, 그런데 이 회사는 회전율이 낮네요. 그렇죠? 그것도 매출 채권 회전율이에요. 자, 스토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 건 내가 받을 돈이죠. 그죠?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14%라고 한다는 말은 1년 동안 기본적으로 최소 7번 정도는 돈이 돈다는 거예요. 내가 얘를 만들어서 팔았어.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또 이걸 만들어서 팔고 해야 되잖아요. 7바퀴를 돌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몇 바퀴 돈다는 거예요? 3이니까 3%니까 거의 못 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엔 돈을 회수하는 게 늦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 생겨요? 내가 돈이 돌면 돈을 추가로 빌리지 않고도 계속 돌릴 수 있는데 돈을 빨리 못 받으니까 떼이지는 않을 거예요. 왜? 큰 기업에 어쨌든 우리가 공급을 하고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떼일 일은 없다 치더라도 언젠간 받을 돈이지만 당장에 필요할 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은행 간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그림이 나와요. 매출 채권 회전율이 낮다 보니까 돈이 안 돌고 돈이 안 돈 것 때문에 결국에 은행 가서 돈을 빌리고 그 돈에 대한 이자가 많으니 이자 보상 비용이 높구나. 지금까지 간단한 거 가지고도 회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했다고요. 대표님이 늘 돈에 목말라 하겠구나. 이걸 파악하지 않고 매출만 보고 기본적으로 이익률만 보세요. 회사 정말 좋은 회사입니다. 이러면 안녕히 가십시오. 이제 끝나는 건 거죠. 그렇죠? 그죠? 어떻게 해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그 회사를 가서 형님하고 사이가 안 좋으세요? 동생을 깜빵 보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이런 어떤 흐름들을 파악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자,